아무튼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라는 게 가능해. 내가 지금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식 그 잔고에서 얼마나 깨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확 깨졌을 때 만기 상환 안 되고 디폴트 됐을 때 그때서야 기사화되고 그때서야 다 그때서 알게 되고 너무 늦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늦어. 너무 늦게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엄청난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해버렸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OTC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1대1로 그냥 프라이빗하게 계약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뭐 기자라든가 어떤 뭐 리서치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다 조사하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 사이먼 에셋 있잖아요. 그 빅쇼트에 나온 사이먼 에셋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난 페이퍼걸 써. 그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그 영화는 꼭 보셔야 돼. 투자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 당시 2006년, 7년 그 서프라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엄청난 페이퍼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다 찾아보고. 그 다른 분들은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다니면서 쇼걸이 뭐 부동산 집을 5채 갖고 있다더니 막 무제한 대출 받아서 집 샀다는 이런 얘기를 다 발품 팔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또 미국을 이렇게 쭉 보고 다니면서 뭐 겉핥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석 달 동안에 이제 2만 킬로를 운전했고 거의 60개가 넘는 60개가 넘는 도시들을 다 샅샅이 다 보고 다녔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고 다니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 글로 리포트로 보는 거랑은요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제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6개월 미리를 본 거예요. 미리 상황을. 겉핥기도 진짜 많이 보고 다니면요 이게 굉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거든요. 꼭 어떤 도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덴버에 있어. 덴버에 석 달 살면서 덴버를 이렇게 다 보는 거랑 석 달 동안 다 23개 주를 다니는 거랑 제가 볼 때는 오버롤하게 다 보고 다니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걔네들 그 출장은 뭐 LA 간다 하면은 뭐 3박 4일 뭐 4박 5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거의 현지에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그 리서치 미팅 같은 거 정도 하고 그 자료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 좋은 호텔 가서 이게 돌아보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공실이 어느 정도는 그냥 보수 보고 중심감 보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제 차를 몰고 다 2만 킬로를 다 다니면서 지구 반바퀴거든요. 2만 킬로면 거의. 그러면서 다녔는데 이거는 되게 겉핥기고 그 리포트 자료는 되게 신뢰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두고 보세요. 이게 몇 달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터지고 나서야 아마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빌 에크먼이 5.5% 얘기를 했잖아요. 5.5%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6%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가를 못 잡는다면 6%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85% 정도? 월가의 컨센서스로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85%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85%인데 시장은 조금씩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이 이제 애플 기준 얘기할게요. 거의 S&P를 좌지우지하니까 195불에서 174불까지 떨어지는데 한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 시장이 그 정도로 빠졌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네? 이거를 이미 선반영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컨센서스란 거는 8월 초에 나왔고 지금이 8월 이제 1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빠지니까 컨센서스를 보고 다들 충격받은 거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구나. 저는 이미 7월 달부터 물가 올라갑니다.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은 8월 들어서야 컨센서스 나온 거 보고 이제서야 안 거예요. 7월 달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한 시장에 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S&P가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면 10% 정도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옮겨 붙잖아요. 금리 인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건 40%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금이 80%고 주식이 20%인데 주식 20%를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식을 조금씩 또 사야 될 시즌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는요 주식을 조금씩 주식시장 또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20% 남아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둠스데이 뭐 이 시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빅쇼트 주인공 그분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고 회사 이름만 생각나요. 사이먼 에셋
매니지먼트.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 동안 연 8%의 그 이자를 내면서 그 현금 그 숏을 쳐놓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숏이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800억씩 이자를 내는 거지. 거의 2년 가까이 1년 8개월 했으니까 모르긴 못해도 한 뭐 그쵸? 굉장히 몇백억 정도를 그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투자자들한테 빗발친 그 비날 막 받고 막 그 영화가 나오잖아. 막 드럼 막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헤드폰 꽂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1년 8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패배자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11월부터 조금씩 주식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야 이러면은 1년도 안 돼서 뭐가 터진 거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궁금한 거는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정말 지방은행들을 살릴 그럴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말로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지금 뭐 하는 행동들 보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망가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은행들을 좀 정리를 해서 더 이제 큰 은행들로 이렇게 빅딜 같이 다 뭉쳐 놓은 다음에 관리 감독하기 좀 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이 잘하는 거죠.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산업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막 그 지원을 많이 해요. 규제도 풀어놓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된 애들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된 애들 이유로 강제로 합병시켜요. 이렇게 합병시켜. 그래서 이제 큰 애들로 만들어서 큰 애들을 위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지. 이제 갖고 노기 편한 거지. 왜냐면 이제 뭐 이제 공산당 당국에서 뭐 원하는 거 쓰면 이제 그 헤드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막 수백 개 뭐 업체들 다 불러가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제조업체가 150개라고 하는데 그거 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애들만 이렇게 그 약간 공산주의 스타일을 미국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하는 행동들이 보면 뭐 IRA도 그렇고 진짜 너무 이게 정말 자유주의 국가 맞나? 시장경제 국가 맞나 싶을 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규제 감독하잖아요. 뭐 건전하게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렇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공산당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권도 경제가 발전하는 거를 원치 않는 정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이 정권의 그 정당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위성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중남미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동남아도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여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누가 했냐면 그 1800년대 여기 원주민들 여러분들이 아는 멕시칸들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크리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스페인에서 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이제 크리올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스페인 본국에서는 약간 서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투표권도 없고 뭐 세금만 내고 뭐 이런 존재의 사람들인 거죠. 그 푸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갖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다 독립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스페인이 멕시코부터 저 아래 뭐 아르헨티나 쪽까지 다 그냥 그 커버를 하고 다 정복을 하고 식민지 경영을 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올들이 그 지역별로 영주같이 이렇게 쭉쭉 돼 있었어요. 영주같이 그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다스리고 있는 크리올 뭐 경상남도를 다스리고 있는 크리올 이렇게 다 나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 상태로 그냥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뭐 중남미에 산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산이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하루에 산을 4개씩 넘었거든요. 요 일주일 사이에 진짜 산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절돼 있어요. 지역과 지역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치아파스주 같은 경우에도 원주민들이 많고 원주민들이 3분의 1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요. 또 그런 데를 또 제가 또 다녀왔어요. 왜냐면 산동네를 가다 보니까 지나가면 산동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고산 지역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아시아라든가 그 동남아나 중국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고 복장도 그 사람들의 전통 알록달록하면서 검은 톤의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서 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리올들은 독립을 쟁취했어. 원주민들과 같이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했어. 그리고 원주민과 크리올 간의 혼혈인 메스티소도 있거든요. 메스티소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참고로 이제 메스티소가 한 인구의 50%를 차지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같이 성공을 그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올들은 이제 영주였기 때문에 영주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스페인에서 그냥 크리올로 바뀐 걸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1800년대부터 그 역사가 쭉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멕시코 왔을 때 제가 이제 20대 때 뉴욕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2년마다 미국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서빙이든지 주방이라든지 뭐 서비스든지 주변에 보이는 멕시칸들 그 히스패닉들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뭐 이런 스타일들 사람들이어서 아 미국 이남의 멕시코라든가 라틴 가면 다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멕시코시티라든가 대도시라든가 걷다 보면은요 보이는 사람들의 절반 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올들인 거죠. 크리올들. 그 사람들은 옷도 굉장히 깨끗하게 입고 있고 독일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물가가 상당히 비싸구나. 우리가 딱 그 GDP 1인당 GDP의 그 함정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소득 수준이 8,000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35,000불이란 말이에요. 야 4분의 8, 4, 32. 한 4분의 1도 안 되는 GDP구나. 되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그 이런 계도 같은 경우에는요 빈부격차가 엄청 커요. 한국은 중산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잘 그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는 정말 완전 원주민 국어라는 사람부터 해서 벤츠 모는 사람까지 이렇게 확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은 한국도 더 비싸. 근데도 사람들이 막 사고 바글바글해.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부가 완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멕시코를 겨냥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하이엔드 시장하고 이 아래쪽 시장, 로우엔드라고 해야 되나? 이쪽 시장이 완전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류에 대한 얘기 자꾸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한류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중남미가 그 인구가 한 90%가 줄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도 스페인하고 했었고 그리고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면서 인구가요 9분의 1로 줄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금강도 캐야 되고 농사도 지어서 이제 다 본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노동력들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솔직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아즈텍 문명 때도 있었대요. 그게 증거들이 되게 많고 저도 석상 같은 거 이제 그 박물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얼굴이 있어서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들은 처음에 이 중남미에 뭘로 들어왔냐면 노예로 들어온 거죠. 북미도 마찬가지 노예 들어왔잖아요. 그 철길 가려고. 그 동서 대륙 횡단 철도 가려고 들어왔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도 노예로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아시안들을 보는 그런 그 눈높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기득권이라든가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시안들을 뭐 백인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문화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치노 에스파뇰 잘 못하기 때문에 치노 뭐뭐 하는데 중국인처럼 일한다. 중국인처럼 가성비 있게 굉장히 가성비 있게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 조금 줘도 돼. 그러니까 노예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그런 스타일로 보는 것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돈 많은 기득권들 있잖아. 왜 그 여기 있는 크리올 그 가문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동남아가 있죠. 동남아도 화교들은 되게 잘 살고 그 아래에는 못 살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한 달에 3, 4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소득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화교권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유통을 장악하고 있고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퉁쳐가지고 동남아는 못 살아 이렇게 다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 게 제 그 영상의 리플에 어떤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태국 방콕이 수도잖아요. 태국 방콕의 GDP 도시의 GDP보다 높은 남한 대한민국의 도시가 서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부산도 방콕보다 아래인 거지.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태국은 가난해 소득 수준 8,000이 가난해 이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아닌 거지.
인구도 한국보다 더 많고. 어쨌든 제가 정권의 그 정당성, 경제 성장을 해야지 이 정권의 정당성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면 저는 독고투자일지는 계속해서 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전망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차근차근 20%씩 주식을 두세 달 텀을 두고 팔아왔고, 지금 현재는 20% 정도의 주식 비중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20%를 다 팔아서 현금 100%를 만들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다가 뭐가 터졌을 때 그때 주식을 현금 비중을 이제 주식으로 넘기기 시작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살 때나 팔 때나 늘 5등분해서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독고투자일지 멤버십에 독서토론방에 175분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책을 읽고 계신데, 첫 번째로 윌리엄 오닐 책을 같이 읽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주식 투자했었나, 이런 기본인 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업그레이드, 모든 사람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봤던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5번 넘게 읽었고, 제가 굉장히 투자로 힘들 때, 그럴 때, 지금처럼 여유가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이제 피터 린치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고전을 보게 되면 시장의 오르락 내림, 주가 지수의 오르락 내림에 막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여러 매체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오버롤하게 볼 수 있는, 주기를 통해 사이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얻게 되거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여러분만의 투자 세계도 만들고 철학도 만드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